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2월 8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지난 5일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이륙하려고 활주로로 나아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갑자기 후진해서 탑승구로 되돌아왔습니다. 항공 용어로는 램프 리턴이라고 한답니다. 이 램프 리턴은 항공기 정비 결함이나 보안상 문제 또는 긴급 환자 발생 등 비상 상황에 오로지 기장의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회장의 따님인 부사장님께서 화가 잔뜩 나서 이륙을 20여 분간 지체시켜 가면서까지 비행기를 되돌렸습니다. 그녀가 화가 난 이유는 땅콩 과자 때문이었습니다. 간식으로 내주는 땅콩을 그릇에 담아주지 않고 봉지째에 줘서 이분이 화가 났습니다. 사무장을 불러 혼내다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자 비행기를 되돌리라고 명령해서 그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뒤 비행기를 이륙시켰습니다. 대한항공 회장님 따님이자 부사장이라 해도 일단 비행기에 타면 승무원과 기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승객일 뿐입니다. 항공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콩을 봉지째에 주었다고 화가 나서 승객 300여 명의 귀한 시간 20분을 지체시키며 비행기를 되돌린 건 옛날 악덕지주가 자신이 부리는 마름이나 소작인 대하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40살인 그 회장님의 따님은 미국 원정 출산 논란을 빚기도 했던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입니다. 라면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승무원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가 혼꾸녕 났던 포스코 계열사의 왕 상무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억울해할 만할 일입니다. 법대로 처리해야 승객들의 안전과 권리가 보호됩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땀방울이 뻘뻘 나는 사우나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게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지금도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아버지와 국민TV 조합원 아들이 함께 만들고 세계 12개국에 수출하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2인용 사우나를 반신욕기보다 싼 가격 165만 원에 판매합니다. 와우. 헤어드라이기보다 적은 전기 사용으로 전기료 걱정까지 싸! 이제 땀만 빼지 마시고 건강을 업하세요. 홈페이지는 www.kirc.co.kr. 문의 전화는 010-7713-2433 010-7713-2433 국민TV 조합원 유림아빠님이 직접 설치해드립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12월 8일 다시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대표진 및 예결위원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대통령께서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나의 오랜 심부름꾼들일 뿐이다. 그리고 정윤회 씨는 오래전에 내 곁을 떠난 인물이다. 동생 박지만 회장 부부는
청와대에 얼씬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들 사이의 권력, 암투 이런 얘기는 전혀 맞지 않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민 PD.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에게 정윤회 그리고 십상시 회동을 제보한 인물이 국세청 출신의 박모 씨라고 그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한 기사가 오늘 문화일보에 실렸는데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벌써 이게 대략 진상에 성큼 다가선 것이 아닌가. 네. 라는 판단이 서는데 말이죠. 예. 귀추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과연 여기서 더 가깝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이게 또 관심인데요. 일단 오늘 문화일보 보도 내용들을 보자면, 예. 소리가 좀 작으셨나요? 예. 네. 지금 저희 지하 스튜디오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네. 함께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하 스튜디오가 지금 인터넷이 잘 안 돼가지고 아하. 지금 기사를 잘 펼쳐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곧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미리 원고를 열어놨는데 컴퓨터가 그렇게 사람을 결정적인 순간에 골탕을 먹이곤 해요. 디지털 문명의 가장 큰 피해가 이 모 아니면 돕니다. 완전히. 자, 오늘 보도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문화일보 기사요. 예. 정윤회 십상시 회동 제보자는 바로, 전 지방국세청장 출신의 박모 씨. 61살이네요. 예. 정윤회 문건 작성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전직 지방국세청장 출신의 박모 씨가 박관천 경정에게 문건 관련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보고 이 박모 씨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서 박모 씨와 박경정을 함께 재소환해서 대질 신문시키기로 했습니다. 대질 신문한다. 서로의 견해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일단 이 박모 씨, 전 지방국세청장 출신의 박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건에 나오는 내용을 박관천 경정에게 말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박모 씨, 전 지방국세청장 출신의 박모 씨는 서울모대학 경찰행정학과 출신인데 경찰 인사들과 교류가 깊었고 이 과정에서 같은 대구경북 출신인 박경정을 알게 됐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박모 씨는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다음 지난 2011년 국세청을 퇴직해서 현재는 세무법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모 씨가 공직에서 퇴직한 지 상당 시간이 흘렀고 청와대 내부 사정을 알기 어려운 위치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문화일보는 덧붙였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박모 씨가 낭설을 이렇게 전파를 했고 박관천 경정이 분별력 없이 이걸 그대로 갖다 그냥 옮겨서 문건에 이용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추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 수사의 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대략 감이 잡힙니다. 사건이 커지니까 겁이 네. 나거나 또는 해서 진술을 바꿀 가능성도 있고, 예. 지금 우리 김 PD 말처럼 박경정이 뭔가를 좀 확대 해석하거나 그랬을 수도 있고, 예. 실은 정말 그랬던 게 맞는데 지금 뚜렷한 증거는 없을 테니까, 예.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죠. 네. 이것을 가려내는 게 수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관에서 멀어졌던 어떤 양반, 그냥 초에 묻혀 사는 양반으로부터 정보를 얻어가지고 문건을 작성했을 박관천 경정인지, 사실 정윤회의 뒤를 쫓는다는 거는 직분만 아니라 생명을 걸다시피 한 그런 일 아니겠는가. 관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력 주변에서는 더욱 그러하고요. 그런데 이 정보의 어떤 출처가 권위가 없는 곳인데 거기 말을 그대로 듣고 썼다? 이건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정보과 형사로 잔뼈가 굵은 박관천 경정답지 않은 일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세청 조사국도 상당한 정보 수집 능력을 자랑은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검찰에서 대질할 가능성이 높다니까. 네. 그거 일단 두고 봐야 할 사안 같습니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며칠에 한 번씩 답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제도 찌라시라고 또 한 번 얘기를 하시니까. 행여나 길을 잃을까봐 그때마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 일요일 날.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그거는. 네. 대통령께서 워낙 만기칠남이셔서. 네. 수사도 자, 그렇고. 정윤회 문건 후폭풍. 그래서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니까 상당히 대통령하고 새누리당 지지율이 좀 빠졌다면서요? 글쎄 말입니다. 일단 12월 5일 조사본을 보니까 박근혜 지지율 42.2, 새누리당 지지율 37.3. 폭락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일단 리얼미터 조사부터 한번 보면요. 지난 1일부터 5일 닷새 동안 전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했는데 그 전주보다도 3.6%포인트 하락한 46.3%로 나타났는데 매우 잘함 15.4, 잘하는 편 30.9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4.4%포인트 상승한 45.8인데 매우 잘못함 27.3, 잘못하는 편 18.5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매우 잘못함이 잘못하는 편보다 많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42%, 계속 50%를 넘나들면서 빠져도 48, 52 사이 정도였는데 42%면은 6%포인트. 일주일, 한 열흘이 채 못해서 6%포인트는 좀 괄목해야 할 그런 숫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과 대구 경북 30대 여성, 사무직, 또 중도 성향의 유권자층에서 하락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또 조사가 있는데 한국갤럽 조사는 정윤회 파동으로 박근혜 지지율 40%도 위태로운 것으로 최근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자, 이건 지난 2일부터 4일,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42%의 지지율이 이렇게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영남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영남을 제외한. 그렇군요. 예. 그리고 대한항공 회장님의 따님이시죠. 조현아 부사장.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여파로 지금 항공계다 관광업계다 들끓고 말들이 많은데 문제가 무슨 법안으로 불똥이 튈 그런 기세라면서요. 네, 뷰스뉴스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번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던 관광진흥법. 이 관광진흥법에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종로구 송현동 경복궁 옆이죠. 옛 미국 대사관 숙소 부지에 대한항공이 추진 중인 7성급 호텔 추진이 어려워지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7성급 호텔 추진 주체가 다름 아닌 조현아 부사장이기 때문인데요. 대한항공은 2008년에 문제 송현동 부지를 인수한 다음 두바이와 같은 세계 최고급 7성급 관광 호텔을 짓겠다면서 집요하게 로비를 벌여왔는데요. 근데 이 부지 옆에 세 곳의 학교가 있습니다. 풍문여고, 덕성여중, 덕성여고. 그리고 정독도서관도 있죠. 그렇죠.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이렇게 학교와 또 도서관 시설이 있는 곳이어서 현행법상 불가능한데요. 실제로 서울중부교육청은 대한항공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여기서도 패소했습니다. 그러자 대한항공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호텔 건립을 이렇게 관철하려고 했고요. 그 산물이 다름 아닌 관광진흥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이런 대한항공의 오랜 염원을 박근혜 대통령은 들어줬는데요. 2013년 9월에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학교 인근에 들어서기를 바라는 호텔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지시하라 이렇게 직접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또 국회 시정연설 지난 11월 18일에 했죠.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약 2조 규모의 투자와 4만 7천여 개 고용이 창출된다라면서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통과에 실패를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올해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했는데 조현아 부사장께서 이렇게 분을 참지 못하고 항공기에서 난동을 피우시는 바람에 결국 뜻을 못 이루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험악한 민심 속에서 조연화를 위한 법을 통과시켜준다. 이건 참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안 될 일에 가까웠는데 네. 뭐 공교롭게 다 겹치긴 합니다만 예. 규제개혁의 대명사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전봇대였고 이른바 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학교 앞 호텔 건립 허용 그리고 이제 이른바 푸드트럭 아니었겠습니까? 예. 근데 푸드트럭은 꽤 진척이 됐고 학교 앞 호텔은 많은 저항을 부딪히고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수혜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덜컥 사고를 친 꼴이네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 자리에 꼭 호텔을 지으면 뭐가 잘 되나? 별 될 것 같지 않은 자리던데. 뭐 허세 같다는 느낌도 들고 말이죠. 뭐. 그 옆에 무슨 그 예전에 그 한국일보 사옥의 건너편이고 그렇죠. 풍문여고 뭐 이제 좁은 길을 건너서 마주하고 있고 예. 무슨 란 사진관인가 뭐 또 옆에 있고 아마 그렇죠. 예전에 그 박진 의원이라고 네네. 예, 한나라당 맞습니다. 의원 종로를 지역구로 사무실이 또 거기 거기 사무실 거기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렇군요. 조현아 씨 아무튼 대단한 뉴스 메이커입니다. 근데 참 그 행태를 보면은 정말 분노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뭐 자기가 그 비행기 주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도 뭐 그런 건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거 적당히 혼내고 와서 좀 뭐 주의를 주거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게 또 혼낼 일입니까 그게? 원래 알아봤더니 예. 1등석은 예. 그건 그 땅콩 과자는 이코노미 이제 제일 가격이 싼 이코노미 클래스에도 지급은 되는데 그냥 이렇게 스튜어디스가 비닐채 주고 가잖아요. 예. 이코노미는. 예. 근데 1등석은 그렇게 뜯어가지고 예. 유리 그릇에 이렇게 이쁘게 담아서 줘야 한답니다. 원래 규정이. 예. 그런데 이제 이 조현아 부사장은 왜 이러느냐 그러면서 나한테도 이러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떻겠니? 그런 이제 한마디 할 수는 있었겠죠. 네. 규정대로 하라고. 예. 근데 이제 그 친구 그 사무장이 또 뭐 제대로 답을 못 했다는 모양인데 어쨌거나 간에 그거를 아니 300여 명의 20분을 빼앗을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응? 참, 여러 가지 겪습니다. 아직 10대 뉴스 꼽으려면은 아직도 마감일이 한 열흘쯤 더 남았을 텐데 네. 자꾸 이러면은 10대 뉴스 힘들어지겠어요. 예전 것들. 자, 그렇고. 예.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네. 요즘도 소망교회 계속 출석하시는 모양인데 그 이거 교회 갈 때도 경호원이 필요합니까? 뭐 이분 뭐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6겹의 경호를 하신다지 않습니까? 예. 자, 이명박 씨가 그 어제 소망교회 예배를 보기 위해서 경호를 받으며 참석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명박 씨는 잘 아시는 대로 소망교회 장로였습니다. 예. 장로였는데 이제 70살이 넘어가면은요, 장로를 은퇴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마 30년인가요? 20년 이상인가? 자,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명박 씨가 속해 있는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이렇게 20년 이상, 30년 이상, 아마 20년 이상일 겁니다. 장로직을 수행하지 못한 분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장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50 넘어서 장로가 돼가지고, 이제 70 돼서 은퇴를 하는 분들은 그냥 은퇴 장로로 하고요. 20년 또는 30년 이상 이렇게 장로로 있다가 이제 정년을 맞으면은, 네. 그 원로 장로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줍니다. 이명박 씨는 은퇴 장로예요. 예. 형도 아마 그 교회 장로일 겁니다. 은퇴 장로. 예. 그 신심이 깊은 분들이 왜 그렇게 나란 일은 상당한 신심입니다. 이명박 씨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봉사도 했었고요. 예. 그것도 강만수 씨 같은 경우도 소망교회 2층에서 왜 헌금 걷지 않습니까? 예. 헌금을 걷었던 그런 봉사를 했던 분입니다. 그것도 봉사에 넣어줍니까? 그렇죠. 누가 가서 이렇게 헌금을 걷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까 수금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해서. 그래서 참, 이 강만수 씨다운 봉사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예. 자, 은퇴 장로도 나 이건 그 교회 적이 있으니, 그 교회 적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하러 이렇게 교회 가는 거, 그게 어색한 것은 아니지만은. 네. 퇴임한 다음에는 이제 소망교회 안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예. 이제 모처럼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사진을 찍었던 모양이죠. 근데
경호원들이 취재진을 향해서 대통령께서는 사진 찍히는 걸 싫어한다라면서 취재를 막아섰다고 합니다. 철통 경호를 받으면서 예배 드리러 오는 신도를 본, 예. 뭐 장로든 평신도든 은퇴 장로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 교회 장로 중에서, 그 교회 집사권사 중에서 네. 이명박 욕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고소영 이 사람 말 없어요? 들어보셨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좀 생각이 다르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짓을 했겠습니까? 예? 저는 그 양반이 과연 신심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이명박 씨의 그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가 지금 야당의 사자방 국정조사 요구를 새누리당이 최근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처한 위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국 희생양, MB를 희생양으로 삼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이 그야말로 저작거리에서부터 이제 밀려 올라옵니다. 예. 삼국지를 능가하는 수싸움 이런 네. 것들이 어디까지 펼쳐질지 한번. 자, 그런데 이대로 당할 MB냐? MB가 내년 초에 회고록 출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주 재밌는 2015년 을미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 포함해서 예. 또 하나의 중요한 국정의 흐름을 가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여겨지긴 하는데 예. 귀추는 주목해야겠죠. 네, 예. 오늘 뉴스 브리핑 김영민 PD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5시 53분 됐습니다. 청취자 게시판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후까지니까 토요일 거의 이틀 반 정도이군요. 이렇게 뵈면은 반갑고 오늘은 또 무슨 말씀들을 주시려나 저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록 에이지스께서 돈 있다고 안하무인 무개념 짓거리 하다가 꼴 좋다. 예전에 우리 록 에이지스는 고향이 울진 후포라는 곳인 모양입니다. 그곳에 한진 그룹의 석회석 채굴장이 있었는데 조중훈 한진 회장이 헬리콥터 타고 가끔씩 왔다고요. 비행기 회사니까 헬기 이런 거 탔겠죠. 그때는 무슨 사고 같은 거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소란, 안하무인 이 관련해서 페이스북에서 아주 해학 넘치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을 잘 만들어내면서 풍자를 잘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시민운동가로도 널리 알려진 분이니까 제가 이름을 소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반쯤은 공인이니까. 이우종 선생이라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말을 했더군요. 비행기도 후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대한항공 부사장께 감사드린다.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돌아오더니 문이 열리고 사무장이 리턴했다. 그러니까 배트맨 리턴스는 아니었다. 그나저나 이륙 직전에 분노가 폭발하길 다행이었다. 만약에 이륙 후였다면 그 사무장은 낙하산을 타고 비행기에서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페이스북은 좋아요라 그러죠.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견해 주신 분도 있더군요. 비행기가 조금 후진한 거 그렇게 대수냐. 나라를 수십 년을 그냥 한꺼번에 후퇴시켜버리는 대단한 분도 있는데, 그까지 비행기 한 20분 늦고,
한 뭐 몇백 미터 후진한 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이렇게 비꼬는 분들도 봤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먼지 속 무음께서는 대한항공의 기내식을 단거리 노선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주나 뭐 태평양이나 북극 강도 넘어가는 미주, 유럽 이런 데 말고 짧은 거리, 대개 서너 시간 미만 코스를 말하겠죠. 기내식을 아주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이 조현아 부사장이라고 하는군요. 네, 아마 항공업계를 좀 아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쁜 해바라기님은 이명박 씨,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교회도 맘 놓고 못 가나. 폭탄주를 마시는 장로도 있느냐라고 꿈이 있는 자유님께서는 꼬집어 주셨고요. 사도 요한님은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에게는 이렇게 봉지를 안 뜯어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쁜 그릇에 담아줘야 한다 그러면서 그릇, 땅콩 과자가 담긴 그 접시 그릇 사진도 주셨네요. 뭐 이런 그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릇에 줘야 한답니다. 1등석을 안 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국민은 아랑곳 없이 나라를 운영해도 비교적 높은 지지를 해주는 우리 국민도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더불어 살자님이 견해를 주셨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멀리는 4.19, 가까이는 87년 6월 항쟁, 그 혁혁한 빛나는 역사적 경험과 승리의 순간, 전통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경험했음에도 민주주의 정착을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시간을 기다려야 하나, 아직 잃은 건가, 덜 익은, 그러니까 조수가인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물론 이런 보수 정권을 출범시킨 국민의 선택이 1차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조금만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역사의 긴 전진의 소실점으로 가는, 그러니까 먼 점으로 가는 전진에서는 가끔씩 있는 반동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런 것은 극복해야 하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 조금 더 기다려야 민주주의가 익는다라기보다는 좀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것은 또 어떨까,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더불어 살자님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국물도 없수다님이 그 비행기 후진과 나라 운영, 그 역사상 후퇴, 과거로의 급격한 반동적 회귀, 이런 것들을 또 짧게 좀 꼬집어 주셨고요. 언제 끝나나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께서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건 능력이 아니다. 본인 능력으로 하는 갑질도 꼴사나운데 부모 능력으로 저런 갑질을 하다니 역겹다. 네, 해프닝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죠. 나머지 게시판들은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 뉴스 행간은 오늘자 세계일보 일면톱 기사를 골랐습니다. 제목은 청와대가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정윤회 씨 등이 회합한 그 10인 모임, 청와대가 그 10인 모임의 동석자가 문건을 제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 측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사를 또 일면톱에 올렸는데, 이번 정윤의 문건 파문을 가장 먼저 보도했고, 특정 보도했고, 대립각을 이루면서 그 이후로도 두세 건의 단독 기사를 내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건에 관한 한 세계일보가 얼마나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단독 기사를 써내는지는 태풍의 눈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지난주에 세계일보에서 뭔가 좀 큰 기사가 연이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측 내지는 이런 것들이 언론계 안팎에 있었는데 지난주 한 주간은 비교적 조용하게 국면을 뒤집어 버릴 만큼 대단한 특종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사는 현재 수사 중이고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도 들으셨듯이 국세청장 출신의 아무개 씨와 박경정 대질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진실을 가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기사 일부를 먼저 들으시고요. 이 건에 관한 것들을 좀 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일보가 지난달 28일 특종 보도한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정윤회 동향이라는 청와대 내부 문건은 정윤회 씨와 비선 멤버 등이 포함된 모임 참석자의 제보를 토대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인물은 감찰 당시 본인 제보의 신빙성을 입증할 근거 자료를 청와대 관련 부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사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설이 정치권 등에 떠돌자 풍문의 근거를 찾기 위해 감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청와대 안팎 인사 10여 명이 정기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풍문이 시작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특히 모임은 정 씨가 주도했고 이들 모임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이 오간다는 내용도 확보됐다. 네. 이미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이른바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이라는 건 정윤회 씨가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이정현 의원 홍보수석했고 지금은 최고위원이죠. 전라남도 순천 곡성에서 한나라당 민정당 시절부터 따져봐도 처음으로 당선된 지역구 의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라북도에서는 한번 있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말이죠. 그 이정현 의원을 두고 형편없다, 능력이 없다. 워딩은 좀 그거보다 훨씬 격했을 거예요. 이정현은 근본도 없는 X 이랬는데 통상 X가 한 글자니까 근본도 없는 놈 또는 근본도 없는 자 그런 정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 대통령이 그렇게 신임하고 아꼈다는 정윤회 씨가 놈 같은 말을 썼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그건 청취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말도 했고 국세청장이 너무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현재 그 문건을 세계일보만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작성자인 박경정은 당연히 알겠죠. 자기가 작성을 했으니까. 그리고 조응천 비서관도 확인해 줄 수 있는 입장인데 지금 언론과의 접촉은 쉽지 않고요. 그것을 현재 알려진 바로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보지는 않고 그 구두로만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거 조금 신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관에서 공무원들이 일할 때 특히나 검찰 출신 조응천 비서관은 검사 출신인데 검사로도 김기춘 비서실장과 아주 새카만 선후배 사이죠. 그리고 김기춘 실장이 법조계를 휘둘렀던 것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조응천 비서관이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빼고는 가장 높은 비서실장께 비서실장의 거취, 사퇴설이 담긴 정보 내지는 첩보를 보고하러 가면서 그냥 덜렁덜렁 입만 가지고 갔을까요? 당연히 박경정이 작성했다는 그 문건 가지고 갑니다. 대면 보고를 했다는 얘기는 일단 그걸 출력해서 한부를 비서실장 책상에다 이렇게 놓고 어떻게 된 건가? 그럼 이제 쭉 설명을 하겠죠. 이러이러한 첩보가 돌아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앞에 놓아드린 이런 보고서를 했고요. 그럼 이제 비서관을 앞에 세워두고 그걸 일일이 다 읽지 못할 수도 있죠.
아, 그래, 뭐, 요지는 뭐야? 또는 뭐가 쟁점이야? 믿을만한 거야? 뭐, 이렇게 묻겠죠. 이렇게 한두 장 이렇게 넘기면서 쑥 훑어보면서. 그러니까 구두보고라는 것은 그 문서를 안 봤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조비서관으로부터 구두보고가 끝난 뒤에, 그럼 조비서관이 보고 끝나고 나가면서, 비서실장님, 이제, 그거 안 보실 거면 저 주십시오. 그런 일 택도 없이 없거든요. 당연히 놓고 오죠. 그럼 뭐 김기춘 실장이 그걸 나중에 몇 번을 읽어봤는지 꼼꼼히 봤는지 아니면 아예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안 봤으리라고는 전혀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문서를 지금 외부로 유출된 거는 세계일보만 확보를 하고 있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풀텍스트로 입수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야당도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세계일보가 지금 완벽한 단독 드리블 노마크 찬스라고 하나요? 축구 경기에선 이런 것을. 그런데 이른바 뭐 라면 한 박스 분량이다, 두 박스 분량이다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세계일보가 입수해서 갖고 있는 것 또는 세계일보에 제보된 것이 몇 건의 분량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상당한 양의 그러니까 문서를 갖고는 있는데 그 뉴스의 파괴력이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니까 뭐 기사와 지금 뭐 말하자면 핵폭탄이 터졌는데 어느 분이 참 폭탄 그런 거에 비교하지 말라 그랬죠. 아무튼 굉장히 큰 파급력이 큰 뭐가 터졌는데 자잘구리한 자갈 같은 거 뭐 짱돌 같은 거 던져봐야 별 저기가 안 되잖아요. 역치가 이미 굉장히 높은 게 한번 터졌으니까. 그래서 세계일보가 어디까지 확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 문건의 내용을 갖고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작성자 그리고 세계일보 그다음에 검찰이 그것을 확실히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은. 그러면은 서로가 카드를 보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수싸움도 뭐 부수적이긴 하지만 봐야겠죠. 이를테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 문건 작성 과정 또는 경위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설 이건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는 뉴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한. 근데 지금 누가 흔들려고 김기춘 실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지금 뭔가 유포시키려고 이런 소문이 도네 어쩌네라고 말을 했다면 그거야말로 정치 공작에 가깝겠죠. 그 김기춘 실장에 대한 찬반 동의 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조응천 비서관이 박경정을 이제 시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날카로운 이빨이라고 스스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첩보 및 정보 수집과 분류 능력, 이런 것을 상당히 인정한다는 얘기겠죠. 그래가지고 청와대 안팎의 인사를 상대로 탐문을 벌였고, 이른바 그 십상시 모임 중 한 명을 통해서 만남의 사실 여부와 회합의 성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100%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조응천 비서관 재직 당시에 확인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모임을 입증할 자료를 내부 고발자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내부 고발자라는 용어가 왜 나오는지는 저도 기자로서 의문입니다. 그냥 제보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모씨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데 굳이 세계일보 기사는 내부 고발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삿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정의의 차원에서 어딘가에 제보를 했다. 대개 우리는 내부 고발자의 어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문건을 갖고 있는 곳은 청와대나 작성자나 검찰을 빼고는 세계일보가 유일합니다. 문건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세계일보가 내부 고발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주목하는 바입니다. 세계일보의 가치 판단이나 단어 사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건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데서 이렇게 쓰니 제가 왜 그런 표현을 썼느냐라고 따지듯이 물을 수는 없죠. 아무튼 한때 매경에서 보도를 했다가 서너 시간 만에 급히 내렸던 기사에 보면은 십상시들 모임이라고 알려진 청담동인가 강남구 신사동 무슨 제2 중국 음식점
거기 회합의 동영상과 녹취록이 있다고, 사진과 녹취록이 있다고 말했다가 후다닥 기사를 서너 시간 만에 내렸거든요. 근데 아마 그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매경이, 그것도 상당한 특종인데 사실이라면 그걸 내린 게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일보 기사에 보면 그 십상시들의 모임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혹은 이들 간의 오간 대화를 기록한 녹취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신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모임에 직접 동석했거나 또는 그 모임을 소상히 알고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지금 세계일보는 그 내부 고발자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모임이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뭐 인증샷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해줄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혹은 녹취록은 존재 여부는 아직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윤회 씨는 뭐 내일이나 모레쯤 검찰 출석하라라고 이제 통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뭐 날짜야 좀 조정을 하겠지요만 오면은 농단 문건 내용을 일단 당연히 확인해야죠. 일테면 정윤회 씨가 그것을 유출했으리라 가능성은 대단히 적기 때문에 유출 파트보다는 문건의 신빙성, 내용 그것을 따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박경정과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의 그 전직 국세청장 관료, 이 사람들의 대질 여부도 중요한 가닥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이 정윤회 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그리고 뭐 이런 청와대 인사들, 그 다음에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죠.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한양대 동문인, 그리고 두산그룹 홍보실에서 근무하다가 KBO, 프로야구위원회든가요? 거기 사무국에 가서 일도 했고, 이러다가 체육 담당 쪽으로 차관으로 입성했던, 그리고 유진용 장관과 상당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고 유진용 장관이 직접 자기 입으로 확인해 줬죠. 지금 그들, 그래서 총 12명을 지금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세 갈래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어차피 이건 통합 심리를 할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황교안 법무장관이 찌라시인지 아닌지, 이른바 문제의 그 문건이 찌라시인지 아닌지 아직 단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2번이나 사건 초기에 그랬고 어제도 점심 먹으면서 그 찌라시인데 왜들 이런지 모르겠다고 아주 신경질적으로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 법무장관은 아시죠? 뭐 공안검사 출신으로 아주 뭐 꼼꼼하게 일은 한다고 알려져 있는 장면인데,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거 아직 찌라시인지 여부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말은 대통령 말을 정면으로 뒤집는 거죠. 대놓고 그 대통령이 잘못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법무장관이. 그런데 대통령은 2번이나 찌라시라고 하는데 법무장관이 그 찌라시인지 아닌지 아직은 말할 단계는 아니고 사전에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검찰의 수사를 지시하겠다, 뭐 나오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표현이 강합니다. 뭐 단두대, 진돗개 막 이런 말 잘 하시는데 그걸 본인이 만들어내는지 밑에서 이렇게 써주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상과는 달리, 글쎄요, 또 인상은 또 안 좋다고 하시는 분도 청취자 게시판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차분하고 그래 보이는데 발언은 굉장히 용어 같은 게 셉니다. 근데 어제 점심 때 찌라시라고 다시 한번 말하면서 국정 흔들기다 이랬고, 김무성, 이완구 뭐 이런 사람들한테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정이안, 이 세 비서관이 도대체 무슨 권력자냐. 걔들은 내 일개 비서관이고 심부름꾼일 뿐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대놓고 두둔했죠. 그러니까 신뢰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 대통령의 그 발언을 통해서는 그들의 언행, 그 문고리 3인방의 언과 행이 대통령과 적어도 교분 내지는 교감, 교분은 아닙니다. 교감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을 강력히 시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국면에서도 일테면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게
사건이 제대로 밝혀질 때까지는 귀하들은 입도 뻥끗하지 말고 말하자면 이제 대기 상태로 있어라 이런 게 아니고 대통령이 아주 적극적으로 두둔을 합니다. 이렇게 감싸고 돌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야 없겠죠.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어제 겁나는 일이나 두려운 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잘 만들어 보자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말이 좀 꼬였더라고요. 흔들릴 이유도 없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아주 결기를 분명히 다졌다고 해요. 그리고 실세 논란에 대해서도 실세는 없다. 만약에 청와대 실세가 있다면 본인 말고 실세가 있다면 청와대 진돗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진돗개처럼 뭐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뭐 이런 말도 했고 진돗개를 아무튼 좋아는 하시는 모양이에요. 규제를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해야 한다. 또는 세상 마치는 날이 내 고민이 끝나는 날이다. 등등 굉장히 표현 수위가 그런데 어제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에 밥 먹으러 갔던 여당의 실력자들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밥만 먹고 왔답니다. 몇몇 사람은 아부성 비위도 아부성 발언도 했고요. 앞으로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로 대통령은 방점을 찍었지만 지금 구체적 문건 작성 및 문건의 사실 여부, 신빙성 여부, 문건에 언급된 게 과연 사실인가에 대해서 계속 새로운 팩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테면 아까 그 국세청 출신의 전직 관료도 그러하고 그다음에 정윤회 씨가 언급했다는 이정현 또는 현 국세청장의 뭐 업무 태도 이런 것들. 그러면 그런 발언들은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의중과는 달리 수사는 문건의 신빙성 쪽으로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 실은 그리고 그것이 진상을 밝히는 가장 첫 번째 행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번에도 또 한 번 검찰에 많은 것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여의도가 됐건 청와대가 됐건 서초동 대검 청사를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후진적인 정치이자 후진적인 사회입니다. 한마디로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관한 오찬 회동은 동종교배의 단합대회가 아니었나. 무슨 문고리 3인방 퇴진론 이런 것을 사적인 자리에서 기자들하고는 수군수군 대던 사람들이 대통령 면전에서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위하여 라고 건배만 하고 왔답니다. 불통 정권 확실히 맞습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주말 잘 쉬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청와대에서 센 분들 모여가지고 점심 했잖아요. 네. 근데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새누리당 태도 보니까
뭐 옛날 미팅에서 이런 용어가 있었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뭐 그냥 밥만 먹고 헤어졌다고요? 아니 뭐 밥만 먹고 헤어진 게 아니죠. 보면 훈시를 박근혜 들었나? 대통령으로부터 교시를 들었거나 뭐 훈시를 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교시. 예. 예. 어제 청와대에서 그 모임 한 것 자체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좀 의식적으로 예. 좀 당의 상황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조금 뭐랄까요 일부러 좀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 예.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기획된. 네, 그러니까 실제 이제 당에서 연락을 받은 게 일요일 날 오찬에 대해서 연락을 받은 게 목요일, 금요일 이때였다 그러니까 뭐 애초부터 12월 2일 예산이 처리되고 나면 뭐 모임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예. 더군다나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제 내일은 본회의 열려서 뭐 각종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예. 전체적으로 정기국회 회기까지 감안을 한. 아하. 또 끊어졌네요. 아, 이거 정말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반복되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고 이걸 근데 어디다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뭔. 그 알아봤더니 휴대폰 자체는 새 거고 좋은 거랍니다. 이게 전화가 이렇게 갑자기 끊어지는 일은? 예, 이든님께서 남기신 게시판 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정확하다. 이 와중에 청와대 진돗개가 실세라는 전혀 상황 파악 안 되는 소름 돋는 농담이나 하고 사고 능력이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러셨고요. 네, 양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전화가 왜 끊겼죠?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반대. 예. 저 혼자 떠들고 있었는데. 아, 정말요? 끊어진 걸 모르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내일은 법안 처리할 것도 많고 하니까 일요일을 잡아서 했는데 상당히 급히 만들어진 그리고 뭔가 대통령에게 이 건에 관해서 말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잡은 오찬회동 같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렇죠. 사실 내일 지금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정기국회 회기도 내일까지니까 어떻게 보면 내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 또 12월 임시국회가 되면 15일부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뭐 이렇게 한 번 정도 그런 자리를 가졌다면 훨씬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어제 자리는 다소 좀 인위적인 자기적인 느낌이 좀 나는 거죠. 실제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얘기 쏟아낸 거 보면 사실 격정적인 토론 뭐 이런 톤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기사에 작심 발언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나는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수차례 강조를 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보면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이 6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을 했다는 거는 새누리당 의원 수가 158명이니까 한 40%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 한 4분의 4 뭐 한 10명 중에 4명 정도 한 자리에 불러다 모아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의 생각, 내 분명한 생각은 이렇다는 걸 아주 공개적으로 표명을 한 거니까 당에서 좀 왜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네 이렇게 조용히 있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신호를 강하게 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양 기자, 근데 황교안 법무장관이 눈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뒤늦게나마 뭐 검사로서의 기계를 밝히는 겁니까? 대통령은 2번이나 그렇게 찌라시라고 단정적으로 재단을 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황 장관은 그거 아직 찌라시인지 뭔지 모르겠다. 찌라시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던데요. 그거야 찌라시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 거겠죠. 왜 큰일이 나요? 찌라시라고 하면 대통령께서 이뻐하실 거 아니에요. 아직 수사 결론이 안 났으니 대통령은 당연히 나는 찌라시라고 생각해. 근데 수사 잘 해봐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최소한 수사 잘하는 모양새는 갖춰놓고 우리 엄청 수사 열심히 해봤더니 찌라시 입더다. 역시 찌라시 이렇게, 맞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래야 대통령이 예뻐하지. 무턱대고 오늘 찌라시 우리는 찌라시라고 생각해요. 근데 수사 열심히 해볼 경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역시 저는 여러 수가 부족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제 또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의 실세가 있긴 한데 그게 진돗개다. 뭐 이것을 대통령이 확인해 준 거 아닙니까? 뭐 대통령도 뭐 답답한 상황에서 뭐 농담 한번 한 거겠죠. 근데 이제 사실 그게 그러니까 여느 때 같으면 사실은 뭐 대통령이 조금 여유 있게 지금 상황을 좀 관리하면서 가려는 것 뭐 이렇게 좀 호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 정윤회 문건 파문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60%에서 70% 가까운 국민들이 사실 실체는 지금 분명하게 드러난 건 아직은 없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 정윤회 비롯한 이른바 십상시들의 국정농단은 근거가 있는 거다. 사실일 거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농담을 한다는 건 사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국민을 좀 우습게 보는 듯한 그렇죠.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농담을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과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격청 토론을 보고 이 새누리당을 오래 출입했던 기자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3인방, 이 비서관 3인방에 대해서는 무한 신뢰를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인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에 대한 적극 지지층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호소를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흔들림 없이 가겠다 이 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제 표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쨌든 죽는 날 언젠가는 죽어야 될 텐데 그때까지는 나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다. 그거 얘기를 한 거는 이런 부분들 보면 사실은 뉘앙스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심없이 열심히 일하는데 왜 자꾸 이런 쓸데없는 일로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 지지자들 좀 날 도와달라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 거고 어제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것에 결국은 다 동조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막 각하 이러고 막 충성 경쟁을 서로 하고 그랬다면서요? 글쎄요, 이영구 원내대표가 각하라는 표현을 무려 3번씩이나 이 인사말에서 썼다고 하는데 이완구 원내대표 총리의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좀 다소 좀 굉장히 좀 그렇죠. 듣고 있기 좀 각하라는 말이 사실 얼마나 그게 한 시대를 상징했던 말이자 그렇죠. 자기 어처구니 선친 없는 말이어서 이제 더 이상 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이 시대에 지금 떨어진 얘기다 뭐 이런 지적들을 받은 용어인데 그걸 그렇게 썼다는 것도 웃긴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새누리당이 오늘부터 이 야당에 대해서 이제 공세적인 입장을 펴고 나선 것 이것도 좀 주목할 만한데 문건 파동 관련해서 그렇죠. 이게 지난주에 여당 지도부가 굉장히 좀 조용하다, 좀 굉장히 신중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랬죠. 어제 청와대에 가서 이제 정리가 다 된 모양이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공식 오찬 직전에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가 30여 분간 따로 이제 회동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3인방은 내가 수족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얘네들이 무슨 권력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심부름꾼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얘네들 별 문제 없는데 니네가 좀 당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좀 제시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가 오늘 좀 아주 공세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일반적인 그런 패턴이잖아요. 그저께 이 문화체육관광부 이 체육국장이 진짜 장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아가자 뭐 이런 얘기 쪽지를 건넸다가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체에 대한 진실 논란 이런 것들에 앞서서 이것이 정치 공방으로 경쟁으로 이 흐르게 되면 사실 이제 본질이 가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아무래도 조금 뭔가 이렇게 좀 감추고 싶은 게 있는 쪽에서 사실은 상황을 좀 그렇게 호도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뭐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리를 하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서
오로지 나라만 생각하시면서 일로 매진하시는 분이다. 그거가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확인됐다. 이렇게 하면 뭐 일단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각 언론들이 지금 이제 기사 싸움이 붙어가지고 경쟁이 대단하고 곳곳에서 네. 새로운 팩트나 팩트에 가까운 것들이 제기가 되거나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 다 모아보면 정윤회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문제 삼은 사람들 중 언급된 대다수가 실제 경질되거나 뭐 퇴출되거나 그런 공통점을 우리 찾을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오늘 중앙일보가 기사에 쓴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실제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이외에는 다 뭐 대부분 다 바뀌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오늘 나온 사람 중에 이제 주말 새부터 이정현 의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네. 실제로 이정현 의원이 그 6월 초에 청와대에서 나올 때, 예. 그때도 한번 전해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여권 관계자들의 핵심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예. 이건 100% 경질이다. 혹은 아하. 100% 자의로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이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다. 근데 전자 쪽에 좀 더 무게가 있는 것 같다. 이런 해석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경질 쪽에 가깝다. 그렇죠. 예.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반추를 해보면, 예. 지금 그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제로 음흠. 좀 사실이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 지금 새누리당에 사실 뿌리가 거의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복심으로까지 불렸던 그 직접적인 이유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거거든요. 네. 이정현 의원을. 예. 그런 점에서 보면 10수년 전부터 이 박근혜 대통령을 주변에서 이 보좌 해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굴러온 돌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하죠. 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정현 의원이 이 청와대 홍보수석 자리에서 나올 때 그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지 않았었고, 예. 실제 만약에 여권 핵심부 차원에서 이정현 의원의 이른바 이 재보궐선거 차출 얘기가 있었다면, 네. 사실은 조금 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출마할 수 있게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기긴 했지만 힘든 싸움에 그렇죠. 내보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이미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다른 관계자들에게 칼을 갈고 정말로 딱 우뚝 섰을 때 뭔가 사단이 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 예. 지금 보도의 방향들이 이제 여러 갈래인데, 이 정윤회 씨하고 박지만 이지 회장 간의 갈등설, 그리고 이 청와대 3인방과 정윤회 씨, 네. 그들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사이의 알력설, 네. 또 이정현 의원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동안에 이 여권 주변에서는 저녁에 술 마시면 술안주거리가 항상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정윤회 씨가 이정현 의원을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험한 말도 하고 그랬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거기 문건에 보면 험한 말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놈 그러니까 이랬다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게 정말 그냥 술안주거리로 했던 얘기가 다 사실이었나 싶은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매일매일 이제 계속 되고 있어서 예. 사실은 아침에 출근해서 신문 보기가 좀 겁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기사 싸움하면 붙으면 특히나 국회 반장쯤 되면 당연히 그렇죠. 후배들한테 취재 지시도 해야 할 거고 또 회사 위에다가 보고도 해야 될 거고 또 특종을 또 물어야 할 거고 그나저나 네. 이게 찌라시가 아닌 쪽으로 가면 대통령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죠? 글쎄요. 뭔가 보관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보관? 오늘 새누리당에 좀 오래 당 생활을 했던 몇 사람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단호함,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 이렇게 속 비서관 회의에서 했던 얘기, 예. 이런 것들로 보면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좀 다소 조급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상황을 좀 초반에 초장에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예.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이게 만약에 찌라시가 아니고 실제 이 상황이 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단계. 네.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청와대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예. 좀 뭐랄까요, 대비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할 여력은 아직 없는 상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실제 뭐 어떻게 드러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오전에 혹시, 예. 그, 정윤의 문건의 이제 작성자였던 박관천 경정이나 또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실제로 이 정윤여 씨와 십상시 모임에 참가했던 사람, 혹은 이 3인방의 후원인, 혹은 정윤회의 후원자 중에 한 명,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보를 해서 이 문건 내용의 신빙성을 이 확인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직 국세청 직원, 국세청 간부 P씨, 네. 다 제보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뭐 소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예.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합니다만, 예. 어쨌든 거기 정윤혜 씨, 그리고 정윤혜 씨의 전 와이프죠. 전 부인이죠. 최순실 씨, 그리고 또 안봉근 그 비서관. 청와대 부속 비서관. 네. 이 안봉근 비서관하고 뭐 동향 출신이랍니다. 예. 경상으로 동향 출신이고.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관계가 좀 얽히고 설켜 있어서 어허. 거기서 이 안봉근 비서관의 행적 이런 것들을 좀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 제보가 정윤혜 씨하고의 좀 갈등 이 과정에서 흘러 들어가서 공직기관 비서관실로 내용이 전달됐을 거다. 뭐 이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깝다 그러고 붙어 다니다 보면 꼭 어디 하나가 수가 틀리고 뭐가 우리 같은 속인들은 그런 일이 왕왕 생기는데, 그분들 어땠을지 한번 검찰 수사 어디까지 기대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지켜봐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양 기자가 눈 좀 똑바로 뜨고 여러 군데 호령 좀 해주시고요. 요건 마무리되면 지난번에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드렸던 6억 원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 원, 그거 어떻게 되는지도 잊어버리지는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혜에게 진돗개란 어떤 존재인가? 진돗개가 더 한번 물면 그냥 그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논다 그래요. 하여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개가 청와대 실세라고까지 말하는데, 실세 논란에 대해선 실세는 없다며 실세는 청와대 진돗개라는 취지의 농담까지 건넸습니다. 과연 농담일까? 혹시 메타포, 즉 은유 아닐까? 그렇다면 청와대 실세인 진돗개는 누구일까?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청와대의 감시견 임무를 충실히 하려 했는데 견제가 심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정윤혜 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일부러 사냥개가 됐지만 이제는 진돗개가 돼야 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돗개는 정윤회?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라는 그 선생님 말씀이. 이거는 전부 조작이에요, 조작.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내가 한 사실이 없고, 그게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뭐 어떤 목적으로 조작을 한 거죠, 그거는요. 왜 그런 걸 만들겠습니까? 그런 사실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저도 이제는 할 말 하겠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왜냐하면 제가 일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한테 누가 되지 않으려고 여태까지 참고, 법적 대응만 하고, 또 힘겹게 그냥 참아내겠는데, 이렇게 조작까지 하는데 저도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제는 끝까지 가보겠다는 말씀? 그렇다면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진돗개가 더 한번 물면 그냥 그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논다 그래요. 하여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6시 2분 30초 막 됐습니다. 진짜 인터뷰 할 건데요. 오늘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신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크리스마스 트리는 뭐 구교건 신교건 아주 큰 명절이고 기독교에서는. 그런데 트리를 만들지 말자고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짐작하셨겠지만 김포 애기봉에 왜 꼭 그걸 만들어야 하느냐라면서 지금 주민들과 함께 전단살포 그리고 애기봉 등탑 반대 주민공동대책위원장이라는 긴 이름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민통선 평화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이적 목사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 좀 중간쯤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일단 연결하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 계시는 곳이 그 애기봉 그 근처입니까? 민통선? 예, 애기봉 밑에 민통선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거기는 훨씬 요 며칠 더 추웠겠어요?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요? 여기는 서울하고 보통 한 6, 7도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서울보다 6, 7도가 더 낮아요? 예, 낮습니다. 그럼 뭐 얼음도 꽝꽝 얼고 막 이러겠네요. 예, 뭐 얼음이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변 보면은 소변이 금방 얼어버리는 그렇게 추운 곳입니다. 자, 목사님이신데 왜 성탄 트리를 반대하십니까? 성탄 트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네. 전쟁을 불러오는 트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불러온다고요? 예, 예. 좀 더. 애기봉 등탑이 1954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네. 네, 거기다가 조그만 이게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 것으로부터 그 당시 이제 전쟁 시기였지 않습니까? 예. 그 시기에 조그만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성탄 트리를 캐왔습니다. 네. 그런데 2004년도에 김대중 정권 때 예. 남북 고위 장성급 회담에서 남북 간에 불필요한 긴장감을 조성하는 이런 그 대북 심리 전술에 이용된 모든 시설들은 제거하자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랬죠. 상호 간의 그러니까 상호 간의 심리전 하지 그렇죠. 말자고. 그래서 확성기 같은 거 철거하고 삐라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러게 했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삐라도 중단이 됐었고, 우리 마을에서 아침, 저녁 새벽으로 떠들던 대북 방송도 우리 마을에서는 철거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애기봉 등탑에 있는 불도 켜지 않았고, 약 7년 동안 그렇게 평화스럽게 살았습니다. 어허. 그랬는데, 2002년도에 연평도에 군부대 포격 사건이 있었죠. 네. 그 이후에 이명박 정권이 2010년도 12월 달에 애기봉에 최초로 다시 재진등을 하겠다고 이제 북에게 이제 공언을 했죠. 그게 그러니까 한 7년 만에 다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부활이 된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북에서는 이거 약속 위반 아닌가? 평화협정도 위반을 하는 거지만, 네. 고위 장성급 2차 회담에서 분명히 협정서까지 맺었는데, 네. 거기에다 대북 심리전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용인할 수 없다. 이제 북에서는 그렇게, 북한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예.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은 막아야 되겠구나. 네, 네. 민통선 지역에 살고 있는 이제 주민들은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처음에는 몰랐죠. 예. 그래서
제가 적어도 하나님을 양심적으로 믿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이 땅의 평화가 우선이고 남북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종교탑은 세워서는 안 된다. 네. 그것을 반대해야겠구나 하는 이제 신념이 생겼죠. 예. 그래서 2010년 12월 21일 날 애기봉 등탑에 네. 최초로 불을 켜는데 그때 저희들이 나가서 애기봉 등탑 반대를 외쳤죠. 등탑 재설치하겠다. 지금 거기 뭐 43m짜리인가 높은 거 있었는데 그거 철거하고 요번에 9m짜리 새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든다는 거잖아요. 예. 그 재설치 발표 나고 나서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아주 개강돼 있고요. 네. 예전에 저희들이 시위를 할 때, 애기봉 등탑 반대 시위를 할 때 주민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저희들이 분명히 북에서 언젠가는 포격이 날아올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도 주민들이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예. 이번에 연천에서 전단 살포할 때 북으로부터 포격이 있는 것을 네. 목격하고 난 뒤부터는 주민들 반응이 달라졌고, 그러겠죠.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 애기봉 등탑 반대 공대에서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 지금 주민들 말별로 이렇게 현수막을 설치해서 애기봉 등탑 재설치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분명히 걸렸고, 네. 또 말 이장단 회비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제 하승면 전체에 이장단 회비회에서도 전부 모여서 현수막으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요. 네. 그 대한민국 2014년 오늘은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뭐 제기가 되면 꼭 그 노노 갈등 뭐 유발하고 일어나듯이 주민들 간에도 찬반 세력 간의 갈등이 막 빚어지고 충돌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쪽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주민들 간의 갈등 그런 것은 없고요. 한 목소리로 주민들은 다 좀 걱정하고 저거 꼭 해야 되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이제 좀 당국에서 좀 꼼수를 부르는 게 있어요. 네. 이번에는 등탑을 설치하는데 예전에는 20m 이상 되는 것, 적어도 이제 이렇게 철탑이 큰 거였습니다만은. 네. 이번에는 9m로 낮추겠다. 예, 그랬죠. 그러면 북에서 보이지 않을 것 아니냐. 네. 이러면서 이제 주민들을 설득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제 그런 말에는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넘어가는 경우인데, 근데, 애기봉에다가 9m든 10m든, 네. 거기서 5m든 등탑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네. 그것은 대북 심리전이기 때문에, 예. 그 행위 자체를 안 해야죠. 네. 북에서는 대북 심리전은 일종의 국제법상으로 전쟁의 일환입니다. 네. 휴전 중에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그러니까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애기봉에 성탑 트리를 설치한 주체가 군입니까? 아니면 기독교 교회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웃깁니다. 제가 이제 2010년도부터 쭉 봐왔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실질적으로는 군의 부탁이나 사주를 받은 기독교 계열이라 그렇죠. 하더라도 어쨌거나 형식적으로는 군이 아니라면 정전협정 위반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유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국방부에서 이명박 정권 때부터 대북심리 전술가가 생겼습니다. 네. 그 대북심리 전술가에서 이것을 기획하고 또 등탑에 불을 켤 단체를 찾고 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자, 목사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청취자분들 중에 이적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또 자기 양력을 말씀하시기는 좀 쑥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수 이적하고 이름은 같으시네요. 1957년생이시네요. 경남 통영 사량도에서 태어나셨고 87년부터 민족문학의 시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 그래서 바스티유의 땅, 겨울 산화, 이별과 절망의 둔주곡, 마지막 편지 이런 시집과 소설집을 내셨고요. 삼청교육대 이 건으로 유명해지셨었죠. 1980년 10월 그러니까 광주 항쟁이 있던 그 해인데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1년 뒤 청송감호소로 옮겨서 3년 동안 강제 구금당했고요. 그 뒤 삼청폭로 미수 사건인 이른바 양곡상 침입 사건 등으로 2차례 구속된 바 있으시고요.
1986년부터 부산 영도 야학에서 국어를 가르치시면서 4년 동안 야학 운동을 했고 1988년에는 이른바 그때 국회 50비리 청문회가 열렸던 해죠. 초선 의원 노무현을 전국적인 스타 의원으로 만들었던 전두환 증인에게 명패를 던졌던 노무현 초선 의원이 생각나는데 그 국회 50비리 청문회에서 삼청 학살과 임근실의 죽음을 최초로 폭로한 분이기도 하십니다. 울산 매일신문의 논설위원 그리고 한국민예총의 양산지부장 CBS 라디오에서는 이적의 시사만평 이런 것도 담당을 하신 그냥 목사님만은 아닌 그런 분입니다. 자, 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지금 점등 그래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직은 안 했고요. 아직은. 13일 날 점등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지하실 생각이고 만약에 점등이 끝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묶어서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 애기봉 성탄 트리의 정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애기봉 성탄 트리가 결국 북한의 평화와 번영을 또 인권을 이렇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안보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네. 두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맹목적 반공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정치 집단과 또 미국의 무기상들입니다. 네. 남북 관계를 긴장시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가진 미국 무기상들이 그 이익의 집단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애기봉 등탑이 불이 켜지기 전에 예. 적어도 한 5일 전에 저희들이 애기봉 등탑 반대 문화제를 애기봉 마을에서 직접 할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이나 내일쯤 하시겠네요? 아닙니다. 한 일주일 뒤에 아니 13일 날 지금 점등을 하겠... 23일. 아, 23일. 아까 방송 네.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네. 13으로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한 20일경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둔 23일경. 네, 등판한다. 네. 그래서 대국민 홍보전으로 가겠다는 거죠. 국민들에게 호소하겠습니다. 네. 애기몽 등탑이 절대 성탄 트리가 아닌 전쟁 트리라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 때문에요. 네. 이 문제가 김포 지역이나 민통선 문제가 아니라 예. 한반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호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하는 당일에는 일진, 이진, 삼진을 짜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대우를 형성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절대 불을 못 켜도록 막을 겁니다. 얼마 전에 네. 인진각에도 저희들이 가서 전단 살포 현장을 막았습니다. 아, 예. 그때 막았는데 혹시 충돌이 없었습니까? 그때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몸싸움도 있었고 충돌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충돌이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은 그 충돌을 가지고 감수해서라도 우리 조국의 평화가 온다면은 네. 부딪혀야 되겠죠. 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좀 외롭게 투쟁하시거나 뭐 이런 건 아니세요? 제가 그쪽 현황을 잘 몰라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네. 제가 호소를 하기를 이것은 지역 문제로 보면 안 된다. 예. 이것은 전국적인 이 한반도 전체의 현실이다. 네. 그래서 전국 조직화해야 된다 해서 예. 김포만으로 구성되어 있던 그 김포 시민단체 10개가 구성되어 있는 김포 대책위가 있었는데 네. 김포 대책위를 좀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해체하면서 예. 전국 단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단 살포 및 애기봉 등탑 반대 전국 공대위가 네. 약 80개 단체, 전국의 네. 80개 단체가 참여된 큰 단체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 최근에 그래서 확대 재개편이 된 겁니까? 예, 확대 재개편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단체들이 전부가 아마 23일 날 강정 투쟁 못지않게 아마 투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민통선 안에 평화교회라는 교회의 사목을 담임 목사를 맡고 계시는데 이름이 참 좋군요. 그 신자나 신도 그 사람 숫자 세력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많이들 출석하십니까? 양적 이렇게 목회보다는 인구 희박 지역이기도 하니까 원하기 때문에 네. 사람 많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언제부터 목사로 활동하셨는지요? 제가 신학교 졸업은 1980년대 졸업을 했고요. 아, 그러셨군요. 예, 했고 목사 안수 받은 건 한 15년 됩니다. 네. 그 거제에서부터 그리고 부산에서의 야학 시절, 그다음에 삼청교육대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어쨌거나 크리스마스 애기봉 등탑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등탑이다. 그래서 반대한다.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는 저희가 분명히 각인할 수 있었던 인터뷰 같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전단살포 애기봉 등탑 반대 주민공동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통선 평화교회 담임 목사 이적 목사님과 진짜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전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노면 미끄러운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다시 5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